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이번에 헌법 납치 사건을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조중동이 완전히 아닥을 하고 있고요. 침묵이죠. 사실은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이 뒤에서 바람을 잡고 있는 거죠. 겉으로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 겉으로 나서진 않고, 그리고 이 판을 깔아준 거는 김무성과 미래통합당의 22명의 의원들이고, 그 판에 올라탄 거는 문재인 586 집단입니다. 이런 흉악한 양쪽이 야합을 해서 저지르고 있는 헌법 납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도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자율구독료 말씀 여쭙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지금 이제 그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한 코로나가 저희가 지금 특이한 현상이, 제가 꿈의 1%를 갑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꿈의 1%가 왔네요. 주말에 일요일날 74명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누적 확진자 숫자 대비해서 1%죠. 사실은 1%고, 지금 이제 그 확진이 증가하는 속도랑, 그리고 그 이제 치료가 끝나서 이 보호 감호라 그러나요? 이제 격리가 해제되는 거, 이 속도를 비교를 해보면 격리 해제가 조금 빠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순간에 걸려 있는 이제 환자 수는 조금씩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제발 좀 이 추세가 계속되기를 빕니다. 잘 맞고요. 외국과 잘 그 관계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는 주말에 일요일 동안 하루에 36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확진자 누적수에서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만간에 한 일주일 안에 추월할 것 같이 보여요. 지금 이 속도로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증가한다면 한 일주일 열흘이면 확진자 수를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하루 증가가 달랑 16명으로 보고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보면 일종의 혐오 혹은 조롱거리가 됩니다. 이건 어디서 드러나냐?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요. 중국이 56명, 이탈리아가 409명, 이란이 165명, 한국이 160명, 스페인이 167명, 독일이 69명, 프랑스가 83명, 미국이 11명, 스위스가 256명, 네덜란드가 66명, 스웨덴이 103명, 덴마크가 149명, 카타르가 139명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인구 100만 명당 몇 명이 앓고 있냐 보면 중국은 이탈리아보다 엄청난 선진국이고요. 이란보다도 선진국이고요. 한국보다도 선진국이고, 스페인, 심지어 독일보다도 선진국이고요. 프랑스 말할 것도 없고요. 스위스보다 훨씬 선진국이고요. 네덜란드보다 선진국이고, 스웨덴보다 선진국이고, 덴마크나 카타르보다 선진국입니다. 일단 뭔가 앞뒤가 스토리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중국이 이게 완전히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데이터랑 샘플 뭐 이런 게 엄청 중요하다고요. 그래야 이 병의 그 실체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병의 원산지인 중국에서 저렇게 엉터리 통계를 계속 발표하니까 쟤도 도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이제 온 세계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와중에 미국은 주 1대사에 대중 초강경파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사람은 허슨 연구소장 케네스 와인스타인입니다. 이 사람은 미중 전쟁을 벌여야 된다고 주창한 사람이죠. 펜스가 2018년 10월에 미중 전쟁을 공표한 연설을 했을 때 그 장소가 허슨 연구소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주 1대사니까 당연히 미일 양국 현안이 걸려 있죠. 크게 두 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미일 무역 문제가 좀 걸려 있고요. 두 번째는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 확충 이전 뭐 이런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노림수는 뭐냐? 한국의 해리 해리스, 그리고 일본의 케네스 와인슈타인, 이 양쪽의 기둥을 써서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 실제 노림수라고 보입니다.
미국은 완전히 이번에 중국을 침몰시키려고 작정했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의외로 미국이 이제 우한 코로나를 어떻게 다뤄내냐에 따라 많이 그 힘이 붙냐 안 붙냐가 결정됩니다. 이 변수는요, 제일 먼저 변수가 이제 시간과의 전쟁이죠. 이거 시간 지나고 나면 치료제 나오고 백신 나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 스파이크라고 불리는데 이제 그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할 수 있도록 폐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앞에 구멍 뚫고 들어가는 놈. 그게 꼭 쐐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 스파이크의 형성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지금 치료제의 전부 저거거든요. 목적이거든요. 이 치료제 나와버리면 바이러스가 폐에 작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 폐에 작동하는 그 통로를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별거 아닌 병이 돼버려요. 또 백신 나와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재인의 잘못은 뭐냐면 우리가 문을 일찍 닫아 걸었으면 경제 충격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문 닫아 걸고 제대로 반응하고 방호복 수출 안 하고 마스크 생산 제대로 걸고 그랬으면은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지금 자영업자 다 죽어 자빠지게 생겼잖아요. 제 아들도 자영업 하는데 요새 거의 문 닫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과의 전쟁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미국에서 얼마나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지금 정부 지원이 크게 나눠서 한 세 정도로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게 진두지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진단. 특히 미국은 이제 차를 몰고 다니니까 드라이브 스루 진단소를 만들어야겠죠. 이게 대구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세계 언론이 전부 참 대단하다 한국인들 이렇게 보도한 사건입니다. 이게 뉴욕에서도 지금 등장했고요. 드라이브 스루 진단 포인트들, 체크 포인트들 이게 많아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급 휴가. 아프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자가격리할 때 그러면 급여 누가 주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픈 사람들. 미국은 이제 보험 체계가 우리랑 달리 전부 이제 개인이 의료가 전부 사보험이잖아요. 우리는 의료가 국가보험인데 이게 너무 사회주의화돼 가지고 의사들을 착취하는 구조거든요. 우리가 완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러니까 보험이 인정되는 그 질병의 범위를 좁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같으면 질병 치료를 할 때 결국 치료비를 누가 낼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버텨야죠. 미국 지금 경제 버틸라고 지금 금리 인하 정책 다시 제로금리 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아주 급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워낙에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뭐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 중에 미국 경제가 제일 잘 버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슈는 중국 맷집이 강하냐 미국 맷집이 강하냐 이런 이슈가 됩니다. 미중 전쟁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 자기 맷집 풀리려고 이제 병 다 나은 척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사람 죽어라. 치료 못 해주는데 병은 낫다. 우리는 간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저게 하루 이틀이지 결국은 저것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돌아가고 중국이 살아가요.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그 신용을 상실하고 중국은 정말 이거 뭐 완전히 야만도 아니고 순 거짓말 국가, 거짓말 공화국이 돼 버리는 거죠. 반면에 미국은 지금 약간 저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워낙 그러니까 이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란 말이에요. 미국이 이제 예를 들면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토플이 민간 사단법인입니다. 일종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 교육개발원 같은 데서 할 것 같잖아요. 정보기관. 미국은 토플이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 다음에 SAT, GRE 다 유학 갈 때 보는 시험들이죠. 그것도 전부 비영리 사단법인 민간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국가표준원 이런 게 있죠. 미국은 그 ASTM이라 그러는데 ASTM 그 민간 기관에서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원자력 안전검사 뭐 이런 거. 그럼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민간협회가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부 민간 주도예요. 이 사회
곳곳이 그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재앙이 닥쳤을 때 국가 동원 체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는 거 이게 무지하게 늦어요. 그래서 지금 난맥상이 좀 있습니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이 이 난맥상 금방 극복할 거냐? 저는 극복한다고 봅니다. 왜냐? 문제가 단순하잖아요. 뭐냐면 정부가 어떻게 진단하는 거 지원할까? 정부가 어떻게 치료 백신 개발 지원할까? 정부가 어떻게 유급휴가 지원해 줄까? 정부가 어떻게 질병치료비 지원해 줄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경제 충격을 완화시켜 줄까? 결국 조치들은 그런 것들이라고요. 또 정부가 어떻게 마스크 생산이나 그 방호복 생산 이런 거 지원해 줄까? 또 정부가 어떻게 중환자 치료센터를 임시로 많이 만들어 줄까? 정부가 어떻게 자가 격리를 지원해 줄까? 뭐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해결될 거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딱 마음 먹고서 이건 국가 주도로 한다. 국가 동원 체제 간다 하면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결국 이제 미국이 이렇게 버텨내면 중국은 침몰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한 코로나와 중국 침몰이라는 거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한 코로나가 없이도 원래 진행되던 일을 우리가 복기를 해보자고요. 우선 미중 전쟁에 의해서 차이나 디커플링이 엄청나게 진행됐었죠. 그러니까 차이나 디커플링. 중국을 세계 시장으로부터 분리해내고 중국과 세계 시장 사이에 거리 벌리기. 차이나 디커플링이 그런 뜻이죠. 커플링이 결합하기니까 디커플링은 결합 해제하기가 되죠. 그다음에 우한 코로나 없이도 미국의 석유혁명에 의해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가가 되고 또 미국이 석유 및 에너지 순수출 국가가 되고 이러면서 세계 석유 안보 질서가 1970년 석유가 인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원료가 된 이후로 최초로 세계 석유 안보 질서가 들어섰습니다. 그럼 지난 50년 동안은 뭐였냐? 이슬람 석유가 패권을 잡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두 번째 패권을 잡고 있는 석유 깡패 질서죠. 세계 석유 깡패 질서였었어요. 그게 세계 석유 안보 질서로 바뀝니다. 이건 제 용어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2017년 9월 달에 행한 그 UN 연설에서 보면 거듭거듭 그 이슬람 석유 권력이 중동 석유 권력이 미국과 세계를 껍질을 벗겨 먹었다. rip us off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런 시스템이 50년 만에 끝난 거예요. 50년 만에 끝나고 세계 석유 안보 질서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럼 1970년 이전에는 어땠냐? 그냥 대충 사서 쓰면 됐었어요. 석유가. 물론 중요한 원자재긴 하지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석유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원료가 아니었다고요. 지금 석유가 없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벌거벗고 앉아야 됩니다. 이 테이블도 없고요. 이 노트북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페트병도 없고요. 나일론도 없고요. 모든 뭐 페인트 도료도 없고요. 아무것도 몬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석유가 그런 식으로 인간 생활을 전방위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전체적으로 지배한 것은 저게 언제부터냐? 1970년경부터입니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은 1940년대 후반부터는 저렇게 됐고 미국이 1970년경부터 석유 수입 국가가 됐거든요. 석유 먹는 하마가 됐어요. 석유 마시는 하마가. 자, 그래서 세계 석유 깡패 체제가 50년을 지배를 하다가 이게 이제 해체가 된 거예요. 이제야. 그러면 당연히 국제정치 근본 변화하죠. 다시 말해서 뭐 러시아? 그거는 그냥 자원 수출 국가니까 적당하게 달래고 얼려면 컨트롤 돼. 그거 미국의 주저가 아니야. 서유럽? 걔들은 저기 중동 안보 질서에 자기들이 더 책임 많이 져야지. 왜냐? 중동 석유에 걔들은 의존하잖아. 그다음에 중동? 이제 깡패짓 좀 그만해야지. 이제 자기 앞가림 좀 하고 살아야지. 좀 사랑구실 좀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게. 국제정치 근본 변화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우한 코로나 없이도 미국의 자유보수혁명이 진행이 됐었고 이 자유보수혁명이 서유럽과 홍콩과 타이완에서 계속 진행이 됐죠. 그때 서유럽에서 뭘로 나타났냐? 유로스캡틱, 즉 EU라고 불리는 이
주권을 약화시키고 유럽을 이른바 통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이번에 브렉시트로 결국 연결었는데, 그런 유로스cep틱이 그러니까 EU 통합 반대론자들, 이게 정치적으로 급부상했거든요. 요새 몇 년 사이에. 홍콩 자유시민이 대승리를 거두고 있고요. 타이완 완전히 이번에 원래는 반중 독립지향의 민진당이 지난 11월 선거에서 개표보게 돼 있었는데 홍콩에서 바람 부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완승을 거두고, 요번에 이제 우한 코로나 터지자마자 사실 중국과의 연관으로 치면 타이완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연관이 심하죠. 근데 바로 중국 입국 금지 걸어버리고, 지금 타이완 그 숫자 보세요. 100명인가? 뭐 그거밖에 안 돼요. 타이완 숫자 굉장히 낮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 지금 타이완 누적 총 확진자 59명입니다. 문재인이 대만과 같은 정책을 일찌감치 취했다면 지금 우리 누적 총 확진자 200~300명, 500명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우한 코로나 없이도 이런 세 번째 변화가 있었고, 또 우한 코로나 없이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변화, 글로벌리즘이 약화되는 거죠. 이때 글로벌리즘이라는 건 친중 PC, 즉 PC라는 것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 위선 완장질이죠. 너 그거는 국가주의자야, 너 파시스트야, 너 극우야, 너 인종차별주의자야, 너 성차별주의자야,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위선 완장질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반대파를 완전히 이걸 입에 자크를 채워버리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주권 약화하죠. 그 다음 국제관리조직을 강화하죠. 예를 들어서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 그런데 보면 검찰총장이 누구냐? 나이지리아로 법을 유학한 아프리카 가봉인가 어디 출신의 회교도 여성이고, 그 여성의 남동생은 미국에서 마약 거래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고 뭐 이래요. 이게 국제형사재판소의 검찰총장이라고요. 그럼 국제형사재판소라는 걸 어느 국가가 비준해서 그거 통과시켰어?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자임한 거야, 자임. 몇 명의 글로벌리스트적 성향의 법조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그렇게 이름을 달고 자임해버린 거예요. 이런 데들을 강화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고, 그 국가별, 민족별 전통 도덕과 전통 관념을 약화시키고 PC를 내세워서, 그리고 이제 국경 이민 통제 약화시키고, 이게 국가 주권 약화 로직이거든요.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렇게 따지니까 이제 몰같이 무원칙한 철학, 즉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가치 판단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원칙 내세우지 마.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 이런 주장을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용하게 되고, 그다음 종교 다원주의, 나미 아미타불, 알라후 아크바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고, 동성은 젠더 이데올로기 내세우게 되고, 결혼이라는 게, 민법상 결혼이라는 게 왜 남녀끼리만 해야 되냐? 왜 여자들이 애 낳는 기계냐? 왜 임신과 출산을 전제로 한 그러한 제도냐?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어야 되고, 며느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사회가 여자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고집부리냐? 이게 이제 동성은 젠더 이데올로기죠. 이제 그러면서 이게 또 마카파 페미니즘과 연결돼 있죠. 인류 역사는 남녀 사이의 투쟁의 역사였다. 뭐 이런 주장이죠. 자, 우한 코로나 없이도 글로벌리즘이 약화되고 자유보수혁명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고 세계 석유 안보 질서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중 전쟁에 의해 차이나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한 코로나가 뻥 터진 거예요. 근데 이 우한 코로나는 결국 일과성이에요. 이거 지나갈 거라고요. 특히 자연상태 박쥐 등에서 이 질병이 없다면, 지금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인간만 타겟팅되는 질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번에 인류가 이걸 극복하고 나면 없어질 거다 이거지. 우한 코로나 없이도. 아니. 우한 코로나 자체가 없어질 거다 이거예요. 일과성이 될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한 코로나가 한번 퍽 이렇게 발병을 해가지고 온
지구를 한번 휘젓고 중국이 얼마나 개판인 나라라는 거를 온 인류한테 다 증명하고 그 다음에 퍽 병에 깔아앉았다. 그 다음에 인류가 다시 만들게 될 질서에서 과연 중국을 그 가운데 햇볕 따뜻한 자리에 놓게 되겠냐고요. 절대 안 놓죠. 너희 망한 대로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다른 데들끼리 손잡고 나가죠. 자, 중국 침몰과 분단 구조 붕괴가 이렇게 해서 가시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시권은 언제 우리 눈앞에 확실히 보여지냐? 치료제와 백신이 등장할 때 눈앞에 확실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날짜가 많아야 270일, 250일, 200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지금 치료제 같으면 빠르면 아마 초가을이면 나올 거예요. 저는 뭐 생물학을 안 하고 또 의학을 안 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변이를 잘하는 외줄기 RNA 바이러스라는 건데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변이가 많기 때문에 백신이 굉장히 어렵다는데 아마 현대의학이 그거 따라잡을 거예요. 특히 치료제 같으면은 이게 아무리 변이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인간한테 해롭게 될 때는 뭐냐면 얘가 폐에다가 파고 들어가는 그 스파이크, 그 쐐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 쐐기의 작동 방식은 비슷할 거라고요. 변이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럼 쐐기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의 핵심 원리인데 그런 게 나오면 변이를 아무리 하더라도 변종도 결국 치료가 될 거다. 그다음에 한번 이렇게 따라잡으면 변이에 따라서 치료제가 패턴이 뭐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해서 타입이 계속 이것도 치료제도 계속 따라 올라가니까 결국은 잡힐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참고 문재인 586이 아무리 개판을 쳐도 국민들의 자가격리와 국민들의 예방위생에 의해서 드디어 아주 정말 아까 그 숫자 보여드렸잖아요. 뭐 불과 70명, 1% 미만 어마무시한 숫자로 우리가 컨트롤하는데 지금 성공해 가고 있습니다. 가자.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한번 10명대로 한번 내려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아까운 지면을 내서 그 무슨 어피니언란, 그러니까 사설은 아니고요. 그 논설위원들이 쓰는 논설란에 이제 동아 정미경 국제부 전문기자, 저는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이 특파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영어 나불나불 잘하기만 하면 보내는 걸로 됐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국의 역사도 알고 사상도 알고 철학도 알고 이런 사람들을 가야 되는데 영어 나불거리는 사람이면 특파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는 풍조가 있었는데 다행히 이 사람 특파원하다 불려 들어왔네요. 그래서 국제부 전문기자가 됐습니다. 그냥 정미경이라는 그 여성이 이 트럼프를 또 까는 아주 야비하게 까는 그런 글을 실었어요.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람의 그 논설에 의하면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들으면 생각 있던 사람 돌아가신 양반 트루만 대통령 이런 사람이 들으면 무덤에서 펄쩍 뛰고 일어날 소리다 뭐 이렇게 극언을 했는데 우선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트럼프가 한 말은 뭐냐면 테스팅 난맥은 내 책임 아니다요. 지금 미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이 국가 주도로 해서 순식간에 동원해내는 이런 시스템에 훈련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자 보세요. 일단 연방은행이 미국은 사기업이에요. 우리 한국은행이 미국에서는 사기업이라니까요. 사기업한테 너희가 연방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해라고 차터를 준 거예요. 걔들은 차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면허를 준 거예요. FRB가 사기업이라니까요. 미국이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가 뭘 나서서 동원한다? 이건 자 세계제 1차 대전을 한번 보자고요. 전쟁은 1914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국민들은 전쟁 가기 싫어해. 야, 미국에서 그냥 우리 잘 살면 되지. 뭐하러 유럽 애들끼리 치고받는데 우리 미국인이 가서 싸우냐. 참전을 못해요. 우드로 윌슨은 참전해서 죽겠는데. 1914년에 일어난 전쟁인데 참전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이제 상업 차관으로 영국을 지원을 하죠. 영국을 지원하니까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상선이 다니니까 독일의 이제 잠수함 유보트가 상선에 어뢰를 쏴서 상선을 자꾸 침몰시켜요. 그게 자꾸 반복되는 와중에
1916년 우드로 윌슨의 재선이 끝나고 나서 17년에 참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는 재선 선거 끝난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상대방 도발이 계속된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17년에 참전을 해요. 세계제 2차 대전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중국 전체를 다 집어먹겠다고 전쟁을 벌인 게 1937년 여름입니다. 그 이전에 중국은 어떤 나라냐? 일단 명의상으로는 겉으로는 독립국가고요. 내막을 보면 전 세계 어떤 열강이든지 중국 어디서든 들어가서 장사할 수 있는 나라예요. 보통은 이제 세계제 2차 대전까지의 식민지라는 건 배타적 식민지입니다. 영국 식민지 안에 다른 나라가 못 끼어 들어가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러일 전쟁 때 보면 나오죠. 러일 전쟁이라는 건 이제 일본은 그때 영국과 미국의 대리전을 치룬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전쟁 자금과 전쟁 준비가 영국과 미국의 차관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그 머리가 바짝바짝 돌고 독하니까 개전을 해서 함대를 두 개를 깨요. 여수함대 깨고 러시아의 여수함대 깨고 뭐 일본은 함대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잘 싸워서 함대 두 개를 깨요. 그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나와 있는 태평양 함대를 깹니다. 그리고 시베리아에서 일본이 저기 어디야 코사크 기병 육군을 무찔러요. 그 당시에 러시아 육군, 그중에 정예인 코사크 육군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러시아는 세계 최강의 육군을 가진 나라로 꼽혔었어요. 그걸 시베리아에서 일본의 그 평균 신장 160대 안 되는 군인들이 무찔러요. 그때 이제 추우니까 설사를 많이 해서 그때 설사 멈추게 하는 약이 정로환입니다. 정벌할 정자, 러시아 로자, 알약 환자, 정로환인데 지금은 이거를 이제 바꿔서 바를 정자, 이슬로자, 알약 환자를 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정벌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에요. 정로환이 우리 설산할 때 먹는 약이. 어쨌거나 그래서 일본이 일제가 이제 육지에서는 그 세계 최강이라고 꼽히는 러시아 육군을 깨고 해전에서는 그 일본을 압도하는 해군력을 갖고 있다라고 꼽혀왔던 러시아 극동함대와 러시아 여순함대를 깬다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발틱 함대를 보내갖고 이제 그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보내게 되는데